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정기기사 3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에서 필기 중에서도 2과목 자료구조 및 데이터 통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회 그 중에서 2과목 문제는요, 이번에 입대 나왔던 문제는 이제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놓고 여기 있는 좌표들은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되어 있으니까는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과목은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조금 많이 합쳐져 있죠. 지금 보통 요즘은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이 과목이 데이터 통신이 되겠고요. 데이터 통신이 되겠고, 31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자료 구조가 되겠죠. 자료 구조. 그래서 이제 데이터 통신을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데이터 통신. 먼저, 데이터 통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나눈다면,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자료 구조와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는 이렇게 두 개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데이터 통신 쪽을 보면은, 이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이렇게 나누는데, 데이터 통신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통신에 관련된 이제 기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개념이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를 토대로 된 네트워크의 표준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TCP/IP, 그 다음에 OSI 7기층 뭐 이 정도로 있죠. 네트워크 문제만 따로 분류를 한다 하면은 여기 OSI 7계층,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TCP/IP 이 정도가 있겠지요. 이 정도 세 문제가 나왔네요. 네트워크는 이렇고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살짝 비중은 좀 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만 뽑아보면은 이제 32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35번, 37번, 트랙잭션까지 4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4문제, 보통 이제 3문제, 4문제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제 필답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는 솔직히 다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좀 필답편까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 이왕에 공부하는 거, 필기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필답형을 위해서 더 깊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고 물으면은, 먼저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데이터 통신입니다. 데이터 통신이고, 네트워크 쪽에서 문제가 필답형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초 개념, 기초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데이터 통신 쪽에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고, 자료 구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기에서는. 그 자료 구조에서 이렇게 주로 나오니까는,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좀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가 좋을까, 묻는다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인 HDLC에서 프레임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성 요소는, 이제 동기는 이제 싱크로를 말하는 것이겠죠. 먼저 HDLC는 뭐냐? HDLC는 이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고급 데이터 링크제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비트 지향의 프로토콜로 각 프레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열을 삽입해가지고 전송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이제 프레임에서 이제 동기,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제공되는 데는 뭐냐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DLC는요, 프레임은 이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의 종류는요,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묻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세 개니까는 이제 객관식에서는 이제 쓸데없는 거 하나 넣어가지고 이 중에서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조금 봐주시고요. 세 개를 먼저 보면은 이제 I 프레임은 이제 인포메이션에서의 I를 따왔고,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한 이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감시 형식 S 프레임은 이제 슈퍼바이저리에 이제 S를 따왔습니다. S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의 수신 확인, 전송 요구, 그리고 전송의 일시 연기 요구 같은 이제 제어 기능을 위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U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번호, 언넘버의 U를 따온 겁니다. 비번호 프레임은 서로 연결된 장치들 간의 세션 관리와 제어 정보를 이제 교환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이 세 가지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프레임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이제 플래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도 있고 맨 뒤에도 있죠. 이거는 이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싱크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플래그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 필드 같은 경우에는 발신지나 목적지의 주소를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제어 필드, 프레임의 종류와 기능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제어 필드고요. 그 다음에 FCS는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이제 오류, HDLC의 이제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안 한 부분은 이제 정보를 실제로 전송해야 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프레임 구성 요소 중에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는 플래그 프레임이 필드가 됩니다. 플래그는 이제 시작과 끝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플래그 프레임이 이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는 이제 1번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제어부 아까 설명드렸고, 프레임 검사 시퀀스는 이제 FCS라는 거, 그 다음에 정보부는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을 안 한 이 정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동기 제공을 위해서는 답은 1번이라는 것, 1번입니다. 이번에는 22번. 오류 제어 방식 중에서 스톱 앤 웨이트 ARQ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오류 제어 방식 중에서 이제 ARQ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ARQ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ARQ는 이제 Automatic Repeat Request의 약자입니다. ARQ. 자동 반복 요구.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송할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나눠져 있겠지요. 그래서 보낼 때 첫 번째 프레임을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수신 측에서 이제 받고 나서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ACK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ACK는 CK는 acknowledgement, acknowledgement의 약자. 이게 이제 확인 응답이란 말입니다. 확인 응답. 이렇게 이제 확인이 잘 받았습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그 다음 프레임을 보냅니다. 그 다음 프레임을 이렇게 샥 보냈는데,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일이 생겨서 이제 이 신호가 이제 도착을 못했다. 일단은 신호를 보내놓고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방금 보냈던 프레임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ACK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다시 프레임을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RQ 방식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Stop and Wait ARQ는 이제 송신 측에서 ACK나 NAK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ACK는 이제 확인 응답이고, NAK에서 N은 이제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 응답, 나 못 받았어요 이런 신호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응답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ACK가 오면은 이제 그 다음 보낼 프레임을 보내는 되는 거고, NAK가 들어오면은 이제 방금 보냈던 걸 다시 보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스톱 앤 웨이트. 이제 일단 멈추고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go back and ARQ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처음 발생한 블록 이후에 모든 블록을 재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이 비트 이유를 싹 다 다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셀렉티브 ARQ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는데, 오류가 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난 부분 하나만 이렇게 재정송을 하는 방식이 이제 셀렉티브 ARQ입니다. 일단 ARQ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고 뭐 이걸 구현해라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대략적인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일단은 스톱 앤 웨이트 ARQ에 대해서 틀린 것을니까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송하고 에러가 발생한 데이터 프레임만 재정송한다. 이건 이제 셀렉티브 ARQ지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현이 간단하고 송신 측에서 최대 프레임 크기의 버퍼가 한 개만 있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버퍼란 말은 이제 전송할 때 필요한 이동 통로라고 보셔도 되고,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버퍼가 자주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송할 때 일시적으로 걸쳐가는 레지스터지요. 어쨌든 버퍼는 이 전송하는 중에 필요한 그냥 통로라고 생각을 하셔도 솔직히 무방합니다. 통로 정도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한 번에 하나의 프레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버퍼가 이제 당연히 하나만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크기는 이제 이 프레임들 중에서 용량이 제일 큰 것에 버퍼가 있어야 되겠죠. 작은 게 있으면 이제 작은 것만 있으면 버퍼가 전송이 안 되지요. 그런 버퍼가 있어봤자. 어쨌든 최대 프레임 크기의 버퍼가 한 개만 있어도 이제 가능하고,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확인 메시지, ACK든 NAK든 확인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순서번호를 이용하면 프레임의 중복 수신 여부를 알 수 있다. 맞죠? 처음에 0번, 1번, 2번 이래 가서 이제 그 번호로, 순서 번호로 이용해서 만약 2번이 두 번 왔다 하면 이제 중복 수신 여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4번 굉장히 당연한 말이고, 어쨌든 답은 이제 이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ARQ를 말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3번 토큰 패싱 방식에서 토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큰 패싱 방식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토큰 패싱 방식에서 토큰은 제어 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어 비트. 이게 어떤 제어를 역할을 받냐? 버스형을 이렇게 예를 들면요. 이렇게 노드들이 각각 있죠. 하나의 회선에 이렇게 노드들이 있고, 이제 발신자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을 때 이 데이터에서 이제 이 토큰이라는 곳이 있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얘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정보가 만약에 D다 이렇게 하면 이래 가다가 A에서는 여기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D 여기네 해서 이제 얘가 딱 캐치를 하게 되는 그런 제어 비트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버스 방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토큰 패시 방식이 이런 식으로 링형으로 구성이 되는 곳에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토폴로지는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그 토큰이라는 제어 비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거진 토큰 패시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하나의 회선을 사용하는 이런 버스라든지 링 형식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림은 보기를 하나씩 보면은 데이터 통신 시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지금 이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에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답이 될 수가 없고, 전송할 데이터의 경로를 의미한다. 보통 보면은 경로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제어 비트의 정보는 이제 이 노드, 어느 노드의 것이냐인데, 그 가는 길은 이제 토폴로지에 따라서 정해져 있겠지요. 지금 이제 버스형이라든지 링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경로 자체가 의미가 없고, 만약에 좀 복잡한
곳에서라도 이제 경로가 필요하다면 토큰 말고 다른 또 제어 비트가 붙어야 되겠죠. 그렇게 운영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경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도착지의 노드 주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채널 사용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데요. 채널 사용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채널의 의미가 조금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상차로 인해서 뭐 주파수가 뭐 여기가 이제 0에서 뭐 100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101부터 2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는 뭐 TV 주파수라고 치면은 여기는 MBC, 뭐 여기는 KBS,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위상차로 의해서 신호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채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컴퓨터 구조에서 채널이란 말이 나오지요. 컴퓨터 구조에서 언제 나오냐? 입출력. IO에 나서 이제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에 의한 IO 해가지고 이때 나오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프로세서인데 이 프로세서의 역할이 이제 그거지요. 어떤 그 전송할 때 그 입출력에서 나오는 거니까는 외부 장치로 이제 전송할 때 어디로 보낼 것인지 프린트기로 보낼 것인지 모니터로 보낼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게 이제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도맡아서 하는 프로세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프로세서 자체를 채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컴퓨터 구조의 이제 입출력에서는 이제 채널을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넓어요. 넓고 어디서는 이제 이런 의미다. 그런 거를 조금 용어를 공부할 때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채널 사용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봤듯이 이제 제어 비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D로 갈지 이게 곧 그 채널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에서 채널의 정의를 보면은 가상의 장치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가상적으로 이 토큰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이제 A 노드로 보낼지 B 노드로 보낼지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이제 비트가 되잖아요. 채널 사용권이라고 하면은 그 이게 어디로 이제 패스를 하는 패싱방식이니까 이 이름 그대로의 용어를 쓴다면은 어디를 토큰이란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버스 탈 때 시내버스 이런 거 탈 때 옛날에는 이제 토큰을 썼잖아요. 이제 승차권의 의미도 있고 뭔가 사용권, 그래서 영어사전 찾아보면 상품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노드에 이제 보내는 그런 권한을 의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널 사용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안 들어지죠. 이게 채널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포괄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고요. 5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어떻게 그 토큰의 용량을 특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바이트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 방금 제가 예시로 그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3, 2, 3, 4개지요. 4가지를 표현해야 되니까 2의 4승, 4비트로 구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작은 데서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제어 그 토큰의 용량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 노드의 개수보다 더 많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될 수 없고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24번. IPv4에서 TCP의 세그먼트와 IP의 데이터 그램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것은 TCP와 IP 이거 헤더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그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거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까다롭지요. 외워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거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특징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요,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P 헤더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건 이제 IP 데이터그램 헤더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IP 같은 경우, TCP, 먼저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송계층이죠. 정송계층이고, 지금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얘 둘의 특징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 정성계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출발지 이제 포트 번호, 이 좀 하드웨어에 훨씬 가깝지요. 포트 번호와 목적지의 포트 번호로 이루어진 반면 IP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IP 주소를 갖고 있죠. 목적지의 IP 주소, 발신지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 번호냐 주소냐 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에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IPv4인지 IPv6인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P 주소를 32비트로 처리하냐 64비트로 쓰냐 그 차이지요. 그래서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IP에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IP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순서와 무관합니다. 순서를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뭐가 먼저 도착할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번호가 여기는 없습니다. IP에는. 여기는 이제 TCP에만 있는 거 순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IP에서는 수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못 받으면 땡이에요. 수신을 보장하지 않고 TCP는 보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신 확인 번호가 있다라는 증거지요. IP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이제 수명 시간, TTL, 이제 Time to Live. 이거는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제 이 발신지에서 수신지를 이렇게 보낼 때 경로는 모르지요. 경로는 모르고 각각의 라우터에서 여기가 편하냐 여기가 편하냐 안 바쁘냐 해서 일러 갔다가 해서 어떤 경로로 갈지를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제 루프를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를 반복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명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 뭐 3번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IP에만 있는 특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또 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헤더 길이가 있죠. 헤더 길이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여기 헤더 내용에 보면 이제 헤더 길이가 따로 없지요.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헤더의 길이가 있고 데이터의 길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외워버리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헤더의 길이가 없는 건 잘 없지요, 보통. 데이터 길이하고 헤더 길이하고 그건 다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는. 그래, 길이를 알아야지 구분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거진 없는 거니까는, 거진 있는 거니까는 지금 답이 이제 찍어도 4번을 제일 유력해요. 4번 찍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또 특이점은 지금 내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굳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 두 개의 특징으로 조금 특별한 부분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서 보기를 한 개씩 보면요. 특징을 알면 좀 쉬워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에만 있는 거지요. IP에만 있는 거고, 이제 시퀀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는 이제 IP는 순서에 신경 안 쓰니까 이건 TCP에만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젠트 포인터, 이거 설명 안 했네. 긴급 포인터는 뭘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지에 머리 아니고, 이 우선 긴급 포인터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플로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제 긴급 표시가 돼 있으면 얘가 만약에 값이 1이다 하면은 이거를 다른 것보다 우선 처리해라 이런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TCP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TCP에만 있고, 당연히 인터넷 프로토콜 IP에는 이제 순서에 신경 안 쓰니까는 긴급 포인트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끼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이렇게 조금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풀기가 쉽고요. 이거를 다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는 저는 이렇게 외워서 공부를 잘 안 해서 어렵잖아요, 외우기가. 저는 또 좀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외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외우려면 외우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표를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특징 그 IP에서는 이제 수신을 보장하지 않고 이 X가 안 돼 있네. 수신을 보장하지 않고 순서의 상경 안 쓰고. 근데 그 TCP는 이제 수신을 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수신 확인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순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 번호가 있고 이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특징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조금 풀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25번 IPv4에서 C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로 오른 것은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IP 주소를 어떻게 배정하고 어느 만큼의 범위를 쓸 수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되게 유용한 지식이니까는요 따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세히 아시려고 하면 이론 강의를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제 클래스형 주소 지정에 대해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A 클래스는 이렇게 4개의 옥텟으로 나눴을 때 맨 왼쪽에 8비트 얘네들이 다 111 그러니까 CPU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2550000 해서 이렇게 부여가 되고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C 클래스는 이렇게 3개가 전부 다 255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외우기도 쉽죠. A는 1개, B는 2개, C는 3개. 표현력은 이제 A가 더 많지요. 이게 빨간색 이렇게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은 C 클래스니까는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6번 주파수 대역폭이 FDHz이고 통신로의 채널 용량이 6FDbps인 통신로에서 필요한 SMB는 신호대 잡음비를 말하죠. 이거는 이제 공식을 잠깐 보면요. 일단은 비트율은 이제 시간당 비트 간격의 개수고 단위는 bps, 비트 per second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무잡음 채널에서는 이론적으로 이제 최대 전송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2 곱하기 대역폭 곱하기 로그 2L. 여기서 L은 이제 전위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잡음이 있죠. 잡음이 있는 채널 용량이라고 해서 잡음이 있는 채널은 이제 최대 전송률이 이렇습니다. 용량은 대역폭 곱하기 로그 2 1 플러스 SNR. 여기서 SNR은 신호대 잡음비가 되고요. 신호대 잡음비는 노이즈 파워, 평균 노이즈 파워분의 평균 시그널 파워. 이게 이제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여기서 용량하고 전송률 이거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이제 이 식을 알면은 이제 방금 이번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공식대로 쓰면은 일단은 용량이 6FD고 얘가 이제 대역폭은 FD 1이라 쓰고 이거 곱하기 로그 2 1 플러스 SNR.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이 값이죠. 이 값. 얘를 구해야 되니까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풀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날리고 FD 이거 FD가 무슨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일단 계산기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켜고요. 켜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솔브, SOLVE
솔브라는 버튼 있죠. 얘를 먼저 눌러줍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 글씨로 됐으니까는 Shift를 눌러주고 얘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우리가 지금 세운 식이 이제 6은 너는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알파 버튼을 누르고 는 있고 1 곱하기 만수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1 곱하기 로그 2 여기 로그를 사용하려면 또 알파를 눌러주고 로그 2 하고 안에 1 플러스 여기서 SNR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거를 이제 X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를 누르고 X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식을 다 썼으면은 다시 이제 솔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Shift를 누르고 솔브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solve for x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나오지요. 여기서 는을 탁 눌러주면은 답이 나오죠. x는 63.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도 이제 익혀놓으면은 좀 유용합니다. 그러면 26번의 답은 이제 3번 6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7. 피기백 응답이란 일단 피기백이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없다, 어부바를 말하죠. 어부바가 표준어가 없다. 이제 이렇게 없는 걸 말하고 이게 이런 용어가 이제 화물에서는요 찾아보니까는 뭐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기차 위에 이제 트럭을 통째로 옮기는 거, 올리는 거.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데 이런 걸 이제 화물에서는 피기백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통신 이런 쪽에서 피기백 응답이라고 하면은 오류 검출해서 자료를 보내주면은 이제 ACK를 받아야지 받으면은 이제 그 다음 그 자료를 전송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있어 이제 ACK 응답이 아니라 받았던 거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은 이게 이제 받으면서 똑바로 갔네 하고 확인이 가능하니까는 이런 걸 이제 피드백 응답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보기를 하나씩 보면은 1번에 손시측이 대기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테스트 프레임용 응답을 말한다. 이건 아니고요. 손시측이 일정한 시간 안에 손시측으로부터 ACK가 없으면 오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아까 공부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아니고 손시측이 별도 ACK를 보내지 않고 상대편으로 향하는 데이터 전문을 이용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읽어보면 손시측이 오류를 검출한 후 재전송을 위한 프레임 번호를 알려주는 거다. 프레임 번호만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기백 응답이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묻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르면 좀 어렵지요. 어쨌든 답은 3번. 그 받은 데이터를 전체를 다시 보내주는 거. 이게 이제 ACK를 대신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8번. OSI 7계층에서 통신 매체에 대한 정기적, 기계적인 인터페이스를 다루며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 정기적 신호로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계층은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문제를 딱 읽어보면 여기서 뭐 정기적, 기계적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하드웨어적이고 물리적인 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뭐 이번 찍은 뭐 그게 답입니다. OSI 7계층은 뭐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요. 보통 뭐 네트워크 쪽 관련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일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가볍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IT 관련 자격증에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OSI 7계층은 이제 프로토콜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IEE에서 이제 그 표준을 이렇게 딱 제공한 거지요. 뭐
그러니까는 뭐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냥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7가지 계층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일 하위 계층부터 피지컬, 이제 물리 계층에서는 개별 비트들을 한 노드로부터 다음 노드로 전달하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 관련 장비는 이제 케이블, 리피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브릿지와 스위치가 이런 데 속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발신지로부터 최종 목적지로 패킷을 전달하는 책임을 집니다. 라우터가 이제 관련 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종송계층, 트랜스포터. 종송계층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서로부터 다른 프로세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세션 계층에서는 대화 제어와 동기화의 책임을 지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변환, 압축 및 암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게이트웨이가 이제 관련되어 있죠. 여기서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는요, 각각에서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물리 계층에서는 이제 종송한 게 비트다. 데이터 링크 층에서는 이제 프레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층에서는 패킷, 트랜스포터에서는 이제 메시지, 이거를 이제 뭘 전송하는지 그 전송의 단위,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은 문제는 뭐 거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거는 이제 어떤 걸 하는지, 세션에서는 이제 대화 제어와 동기화,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변환, 압축 및 암호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아까 그 키워드 비트가 나오죠. 여기에 비트를 종종한다 하면 물리계층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29번입니다. 해밍 거리가 8일 때 수신단에서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는, 이제 해밍은 이제 오류 검출 및 정정을 할 수 있는 코드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해밍 거리는 이제 오류 검출에서 플러스 1한 게 해밍 거리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정 보장 개수 곱하기 2 플러스 1이 이제 해밍 거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것은 이제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니까 이제 정정 보장 개수를 말하지요. 그래서 보면은 해밍 거리가 일단은 8이고요. 해밍 거리가 8이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 이걸 x로 하고 x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넘기면은 7은 2x가 되고 x는 3.5가 되겠지요. 그러면 3.5인데 이제 반개는 없으니까,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는 반개는 없으니까 버리고, 그래서 x는 3. 그러니까는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는 하면은 이제 3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번. 원천부호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원천부호화는 이제 소스 코딩인데, 부호화 방식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호화 방식에는 이제 원천 부호화, 소스 코딩과 이제 채널 부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 부호화는 뭐냐면은 정보 신호를 전송하기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부호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데이터를 압축하여 제한된 제어폭에서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래 돼 있고, 채널 부호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보의 에러 검출 및 정정을 위한 비트들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신 측에서 에러를 검사하여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에러를 정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원천 부호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보통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DM 같은 거, 여기 보기 2번에 있는 DM 같은 경우에 델타 변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형이 이렇게 있다, 아날로그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지요. 이쯤에서 샘플링 해서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는, 신호를 바꾸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종종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스를 뭔가 첨부하거나 그런 건 없고,
디지털로 바꾸는 걸 의미를 하고, 채널 부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이 되게 어려운데, 채널 부호화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서 이제 제어 비트를 삽입한 거예요. 제어 신호. 제어 신호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뭐 어떤 제어 신호든지 간에 뭐 560 처리일 수도 있고, 그 목적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뭔가 다른 그 비트를 삽입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채널 부호화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이제 원천 부호화를 묻고 있고요. 여기서 원천 부호화를 묻고 있는데, 이제 DM 1, 2, 3, 4 중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했다시피 그 아날로그 신호에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죠. 이런 원천 부호화 방식 중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바꾸는 게 이제 델타 변입니다. 이게 델타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DM이 가장 기본이 되고, 여기서 이제 DPCM 같은 경우에는요, 이 D가 이 디퍼런티얼 EREL 디퍼런티얼 펄스 이제 이거는 이제 코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은 EM이랑 EM은 같아요. 둘 다 이제 모듈레이션이고, 여기는 이제 다른 펄스 코드를 뭐 변조한다 뭐 이런 뜻인데, 차동 PCM 뭐 이래 번역하는 책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얘하고 델타 모듈레이션 DM하고 이제 다른 점은요, 이 샘플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것들이 이제 얘네들의 이제 차이, 이게 이제 이 샘플에서 이 T1이라 하고 T2라고 하면은, 여기서 T1에서 T2는 이제 2가 차이 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이 차를 이렇게 비트 값으로 부호화시키는 걸 이제 DPC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P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성 변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L은 이제 라이너가 되고요. 라이너, 그 다음에 P는 프리디케이티브, 그 다음에 코딩,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번역을 하자 하면은 뭐 선형, 이거는 예측,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용석적입니다. 용석적이라서 예측이 가능해요. 다음에 신호가 이제 어느 정도 증가를 한다든지 뭐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부호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FDM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MM이 들어가서 이것도 M으로 끝나네 해서 이제 답을 3번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FDM은 이제 주파수 분할이죠. 이 M은 이제 멀티플렉싱이죠. 멀티플렉싱. XING. 아무튼 이게 멀티플렉싱이고, 이건 주파수 분할. 그래서 이제 부호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31번. 31번부터는 이제 자료 구조로 들어갑니다. 31번. 다음 자료에 대하여 삽입 정렬을 사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패스2의 결과는, 오름차순으로 이제 삽입 정렬을 하는데, 삽입 정렬, 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버블 정렬, 삽입 정렬 굉장히 자주 나오고, 뭐 다른 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는, 대표적인 정렬은 이제 몇 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삽입 정렬만 보고 가면요. 삽입 정렬은 보시다시피 두 번째 키와 첫 번째 키를 비교하여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어서 세 번째 키를 첫 번째, 두 번째 키와 비교하여 순서대로 나열하고, 계속해서 n번째 키를 앞에 n-1번째 키와 비교하여 알맞은 순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정렬이다. 뭐 말을 보는 거는 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이래 예시를 한번 하자면, 뭐 자료가 이제 531976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먼저 1차 패스를 하면은 처음에 여기 적힌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키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나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이 5보다 작으니까는 이제 3은 이제 5 앞에 삽입이 되겠죠. 이렇게 삽입이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패스 1입니다. 패스 1, 3, 5, 1, 9, 7, 6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세 번째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위치 3 앞이 되겠죠.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땡기고 삽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패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자기의 위치에 삽입을 시킵니다. 9가 제일 크니까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패스 3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 거를 이 중에서 자기 자리에 삽입을 시킵니다. 이제 5보다 크고 9보다 작으니까는 5와 9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여기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패스 4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6을 자기의 위치에 삽입시킵니다. 5와 7 사이에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땡기고 삽입.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제 5번을 돌아서 이제 정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와서 지금 얘를 이제 패스 2까지만 구하면 되니까는요. 한번 정렬을 해보면요. 일단은 원래 처음 상태가 60, 64, 28, 33, 76, 55, 12, 43 이렇게 있다. 처음에 이제 패스 1에서는 이제 처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겠죠. 이거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하면은 28이 작으니까는 28이 앞에 오고 64가 여기에 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겠죠. 55, 1, 2, 4, 3.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에서는 패스 2에서는 지금 이게 정렬이 되어 있고 얘를 지금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28과 64 사이에서 삽입이 되겠죠. 그러면 28, 33, 64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패스 2까지만 하면 되니까는 여기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28, 33, 64 28, 33, 64 그 다음엔 76, 55, 12, 43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렬 공부하실 때는요, 어디까지가 하나의 패스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정렬에서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32번 DBMS의 필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DBMS의 이제 정의를 한번 보면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 DBMS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말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란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여 서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제 자료들과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런저런 그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DBMS의 이제 필수 기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죠. 먼저 정의 데이터 디피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DB 저장 형태로 여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작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DB 간의 상호작용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조작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어 데이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DB의 내용을 항상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문제에서 돌아와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거는 이제 DBMS의 필수 세 가지 기능이고, 관리 기능은 애매하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통틀어서 관리 기능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일단 학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는 33번 이진트리의 레벨 K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리를 그려보면 되죠. 뭐 K를 뭐 3이라고 치고요. 3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레벨이 3이니까는 레벨이 3인 이진 트리, 포화 이진 트리를 그려보면 됩니다. 이게 레벨 1, 2, 3 이렇게 되죠. 포화 이진 트리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K가 3일 때 최대 가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죠. 7.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지 넣어보면은 K가 3이면 2, 4, 8이 되고 여기서 넣으면은 이거는 7이 되고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도 넣어보면은 3, 4, 2, 4, 8, 16이 되고 이거는 3을 넣으면 6, 2의 7승이 되죠. 계산하기 귀찮고 어쨌든 2번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터널 소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정렬은 이제 크게 내부 정렬과 인터널 소트,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나눕니다. 익스터널 소트랑.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내부 정렬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공자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정렬들이 대부분 내부 정렬입니다. 그리고 외부 정렬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내부 정렬만 하다가 보통 많은데 외부 정렬은 이제 그 여기 적힌 대로 좀 덩치가 커요. 주기억 장치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이제 정렬을 할 수 없는 정렬. 그러니까 외부 장치에서 보통 정렬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병합 정렬들이 전부 다 이제 외부 정렬에 속하는데 밸런스 병합 정렬이라든지 진동 병합 정렬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내부 정렬은 이제 흔하게 거진 다 배우는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뭐 이런 것들은 다 내부 정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문제로 와서 보면은 이제 내부 정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는 버블 정렬, 퀵 정렬, 레디스 이건 기술 정렬입니다. 레디스 쇼트 얘네들은 이제 내부 정렬이고요. 이제 외부 정렬이죠. 예, 밸런스 머지가 빠졌습니다. 원래 그 밸런스 병합 정렬인데 밸런스 머지 쇼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어렵게 보려고 아마 삭제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합 머지가 붙으면 전부 다 외부 정렬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보려고 이 부분을 생략하고 쓴 것 같아요. 밸런스 소트. 생략해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원이 잘못된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밸런스 어쩌고 하는 거는 밸런스 병합 정렬밖에 없으니까요. 어쨌든 34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모른다 해도 감각적으로 풀면 풀리는 문제예요. 읽어보면은 일단 설계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구 조건 분석을 하고 뭐 본 김에 볼게요. 요구 분석 분석.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내용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는 이제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트랜잭션 모델링 및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단계. 여기서는 이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죠. 물리적 설계는 단계에서는 이제 DBS에 맞는 물리적 구조, 트랜잭션의 세부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현은 DBMS로 스키마로 작성을 합니다. 트랜잭션 작성. 그래서 이 단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만 보면은 뭐 개념적으로 문제 설계하고 논리적으로 설계하고 물리적으로 설계해서 구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먼저 개념적인 설계를 하고 1번 아니면 4번이네. 그 다음 논리적, 물리적 설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36번 트리 문제네요. 다음에 트리를 포스트 오더로 트래버스한 결과는 후위 순회를 한 결과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자. 이제 후위 순회는 이제 순서가 레프트 돌고요. 레프트 돌고 그 다음에 라이트 돌고 그리고 루트 마지막으로 루트를 도는 순서지요. 그래서 지금 이 트리를 한번 순회를 해보면은 먼저 이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이제 처음에 레프트를 돌지요. 레프트를 도는데 자식이 있으니까는 서브 루틴을 호출합니다. 서브 루틴을 호출해서 그 다음에 이 기준에서 레프트를 돌면은 이제 D가 되죠. D. 그 다음에 라이트 E. 그 다음에 루트 B.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서브 루프를 끝내서 이제 복귀를 하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DEB 답이 나왔네요. 답이 이제 4번인데 뭐 공부하는 거니까는 끝까지 해보면은 다시 원래 루프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레프트까지 했고 그 다음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있으니까는 서브 루틴을 호출합니다. 서브 루틴을 호출해서 다시 레프트는 F가 되죠. F 그 다음에 라이트를 순회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있으니까는 다시 인터럽트 발생 해서 서브 루틴을 또 호출하면은 그 다음에 처음에 먼저 레프트 H를 픽스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I를 픽스하고 그 다음에 루트 G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서브 루틴은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해서 레프트 라이트까지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루트 C를 순회를 하고 그러면은 얘도 끝냈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레프트 라이트 했으니까는 마지막으로 루트 A 이렇게 순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맞춰보면은 D, E, B, F, H, I, G, C, A 그래서 답은 4번이 확실하지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 37번. 37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3층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이제 보면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층 스키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데이터베이스는요 지금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부분에서 이제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응용 인터페이스 이를 그 경계로 두고 개념 스키마, 저장 인터페이스를 경계로 이제 내부 스키마 뭐 이렇게 스키마가 이제 존재합니다. 하나씩 정의를 보면요. 외부 스키마는 개별 사용자나 프로그래머가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이제 외부 스키마가 되겠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등의 각종 명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데이터 구조, 직접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하죠. 뭐 이렇게 세 가지 외부 개념 내부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 자주 나옵니다. 쉽고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3층 스키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계 스키마는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 그러면 개념 외부 내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8번 트랜잭션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트랜잭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시험에서도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면은 트랜잭션이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본 단위로서 동시성 제어와 회복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회복 전략은 이런 게 있는데 먼저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이 됐다 하면은 그때 실행될 때 이제 복사본을 저장을 합니다. 복사본을 저장을 해서 이제 작업이 되면은 뭔가 DB 내용이 변경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아까 저장해 놓은 복사본을 다시 로드를 합니다. 로드를 해와서 DB 내용을 재실행하는 것을 리두라고 하고 아니면은 장애 발생했을 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실행하는 것을 언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완료가 되는 뭐 이런 회복 전략이 있는데 리두와 언두 조금 깊게 나오면은 이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예를 들면요 이렇게 뭐 막연하게 본 것보다 예를 들면은 이제 ATM기로 예를 들 수가 있죠. ATM기에서 이제 돈을 뽑는다. 돈을 뽑으면 이제 ATM기에 카드를 넣고 삽입하고 그 다음에 출금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겠죠. 금액. 그 전에 뭐 비밀번호 뭐 놓고 그러겠죠. 이제 간단하게 쓰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 나오겠죠. 현금이 나오고 그리고 카드를 반납하고
그럼 이제 돈이 끝나겠지요. 그러면은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내 통장 계좌에 10만원 있었다. 10만원 있었는데 출금을 이제 만원을 했다. 만원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끝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제 잔액이 9만원이 남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출금 버튼 만원 누르고 나서 현금이 나오는 사이에 에러가 났다.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가 발생해서 이제 바로 종료됐으면은 이 금액이 1만원 깎이고 나서 잔액은 9만원이 됐는데 현금은 이제 고객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처음에 그 복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잔액 10만원을 다시 로드를 해서 돌리는 겁니다. 10만원으로 돌리고 나서 다시 뭐 리두를 하든 언두를 하든 이 단위로 다시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그 카드를 반납할 때는 다시 9만원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게 뭐 금액이 만원이 안 빼지고 장애가 발생했는데 만원이 차감이 안 되고 현금만 토해내고 카드를 반납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10만원이 남았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만원을 공짜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 은행이 파산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으로 객체지향하고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트랜잭션에는 이렇게 특징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ACID 특성이라고 해서 이 ACID는 별 의미는 없고요. 이 앞 글자를 딴 겁니다. 먼저 이제 원자성, 아토미시티 보면은 트랜잭션의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원자성이 되고, 일관성, consistency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간의 영향이 한 방향으로만 전달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고립성, isolation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부분적인 상태에 다른 트랜잭션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정보는요, DB에 완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DB든 다른 트랜잭션이든. 그 다음에 지속성, durability. 성공적인 트랜잭션 수행 후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트랜잭션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consistency는 이제 일관성이 되겠고요. 이거는 맞고 isolation 고립성, durability 지속성, automation은 자동이죠. 이게 이제 automaticity 그 원자성과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automation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자동화는 당연하죠. 이건 데이터베이스 기본이죠. 트랜잭션이 아니라.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9번 선형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형구조, 비선형구조 이거 뭐 따질 것도 없고요. 모양이요 선형 일자로 쭉 된 거 자료구조를 도식화 했을 때 데크는 이제 한 개씩 살펴보면 데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일로도 입출력이 되고 이쪽으로도 입출력이 되는 이런 리스트를 말하지요. 데크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트에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오지요. 한쪽에서는 입력이고 한쪽 방향에서는 출력이고 이런 구조고, 스택은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들어온 데서 나가는 거. 이 탑에 입력이 되고 탑에 게 이제 팝하면은 나가고, 어쨌든 간에 다 한 손으로 그려지는데 트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굳이 뭐 선형은 뭐고 비선형은 뭐고 뭐 외울 필요 없이 도식화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0번. 해싱 기법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용어를 묻는 겁니다. 일단 해싱 기법을 보면요, 이제 충돌 해결 방안 부분만 보겠습니다. 해싱 기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키값을 받으면은 이걸 이제 해시 함수 정해진 연산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저장할 주소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리스트를.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을 이제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돌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하냐면은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 해시 함수로 연산된 이 주소가 이제 또 같은 주소가 또일 때 이미 자료가 있는데 또 자료를 넣으라고 이런 현상이 이제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선형 검색법, 2차 검색법, 해시 제니크법 이렇게 있는데 뭐 한번 보면은 선형 검색법은 이제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 그 다음 버킷들을 차례로 검색해서 최초로 나오는 빈 버킷에 데이터를 넣는 법.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R2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요. R2에 이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소를 찾아봅니다. 이게 만약에 그 다음 또 차이 있으면 또 그 다음 거. 그래서 처음 나오는 빈칸에 넣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선형 검색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차 검색법은 원래 주소로부터 이제 D제곱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왔는데 R2에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료가 이미 들어있다. 그러면은 여기 주소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몇 제곱되는 그 쭉 떨어진 부분을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이제 2차 검색법이 되겠고, 해시 체이닝법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시 함수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또 R2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리스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넣고 또 같은 데 나오면 또 리스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연결 리스트를요. 이 연결 리스트를 이제 시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동의어 이런 뜻인데 해시 함수로 연산된 그 주소 값이 이제 같으니까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이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의 집합은 방금 봤듯이 이제 시노님으로 해시 체이닝법에서 나오는 이런 시노미로 연결된 연결 리스트로 연결된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딴 것도 살펴보면은 1번의 오버플로우는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넘치는 걸 말하고요. 버켓은 이 저장 공간을 말하고요. 콜리션은 말하고 충돌 자체를 말하고, 시노미는 방금 봤던 이 해싱 체이닝 기법에서 같은 주소를 이렇게 리스트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도 3회 그 2과목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